김종배 시선 집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종배입니다. 감정을 의인화한 설정으로 인기를 끌었던 애니메이션 영화 인사이드 아웃의 속편이 최근에 개봉을 했습니다. 흥행 가도를 날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전 연령대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일부에서 이야기 나눠보고요. 서울시가 오는 2026년 2월까지 광화문 광장에 110억을 들여서 100m 높이의 대형 태극기 개양대를 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논란이 크게 일고 있는데요. 2부에서 이 문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6월 29일 토요일 김종배의 시선집중,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아침을 깨우는 이슈들 같이 들으실래요? 사람 냄새 나는 우리들의 이야기 도닥 토담. 네, 세 분과 함께합니다. 장유미 변호사 모셨고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MC 장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최민석 작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한 주 잘 보내셨죠? 네. 더위 잘 이겨내고 계시죠? 네. 자, 오늘도 주제와 관련된 오디오 듣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기쁨이가 전하는 라일리의 머릿속 생방송, 소리 질러. 슬픔이 출석. 버럭이 내가 혼내주지. 기쁨과 슬픔, 분노의 예민함까지 사람의 다양한 감정을 의인화해서 머릿속 캐릭터로 보여주는 애니메이션 인사이드 아웃 2가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전편에 497만 명 기록을 무난히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역대 픽사 애니메이션 국내 최고 흥행 타이틀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즌2에서는 불안, 부러움 등 새로운 감정 캐릭터가 등장했는데요. 미국 소녀 라일리가 사춘기 방황을 딛고 성장하는 모습에 나이 불문 공감대를 불러일으키며 어른이들의 눈물도 쏙 빼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이 영화 어떻게 보셨나요? 바로 대답을 들어보겠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이제 원 때도 너무 재밌게 봤고 나름 또 이 영화의 팬이어서 개봉하자마자 2를 봤는데 그 원만큼의 신박함은 없었습니다. 네, 이 감정들을 의인화해서 머릿속을 보여준다라는 그 설정이 원에는 굉장히 신박했는데 네. 그 설정은 그대로 가져가고 있으니까 그걸 빼고라도 저는 굉장히 재밌게 잘 봤습니다. 원에서는 사실 동심이 아이에서 이제 조금 크면서 청소년이 되는 과정에 동심이 사라지는 장면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동심을 의인화한 캐릭터가 있어요. 빙봉이라고 약간 코끼리 형태를 한. 네, 근데 그 캐릭터와 이제 이별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어이구, 아까 아유 슬프겠다. 아, 저는 완전 오열했거든요. 거기서 펑펑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제 막 눈물이 막 터지는 장면은 2에서는 없긴 했는데. 나름 이런저런 아이디어 같은 것들이 막 잔잔한 아이디어 같은 것들이 막 가미가 되면서 완성도 측면에서 봤을 때도 나쁘지 않았고 내용도 너무 좋았습니다. 장 변호사는? 저는 원을 너무 재밌게 봤고요. 2는 볼 계획 중에 있는 상황이라서 어떤 캐릭터가 또 분화돼가지고 청소년기에 이 머릿속에서 감정적으로 또 자리 잡게 됐는지 그 이야기를 듣고 야, 진짜 기발하다. 내 청소년기를 좀 다시 좀 돌아보게 되는 뭐 이런 그 영화인 것 같더라고요. 아무래도 우리 최민석 작가 이 섬세한 인간의 감정을 또 터치하는 작가 아니시겠습니까? 또 부담스럽게. 감상평이 특히 궁금합니다. 네. 저도 원, 투 다 봤고요. 사실 1편은 대화가 없는 우리 부부끼리 아내와의 좀 대화를 회복하기 위해서 아내의 적극 추천으로 1편을 보러 갔는데, 그런 거 멜로 영화를 보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또 아내가 애니메이션 마니아라서 보러 갔는데 이제 사실 1편은 저한테는 별로 재미가 없었습니다. 그래요? 네, 왜냐하면 그 인간의 감정을 의인화한다는 아이디어 자체가 그 영화에서 차지하고 있는 매력의 한 7할, 8할 정도는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이해를 한 순간 그러면 이런저런 식으로 서사가 전개되겠구나 머릿속으로 그렸는데 그 그린 서사에서 크게 어긋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생각한 대로 흘러가서 사실은 1편은 대부분 졸면서 극장에서 쾌면을 취하고 나왔고요. 의외다. 저도 이 반응은 처음 봤어요. 1편 재미없다. 근데 이건 저의 잘못이죠. 왜냐하면 저는 그 극장에 굉장히 많이 가는데 굉장히 많이 자거든요. 아니, 부부간의 대화 촉진을 위해서 영화 보러 가시는데 주무시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제 돌아와서 부인이 뭐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덕분에 불면증이 많이 치유가 됐고 너무나 여보 덕분에 인간답게 내가 살 수 있는 삶의 질이 올라갔다 그런 대화를 나눴고요. 아무튼 그래서 속편이 개봉됐을 때는 저는 사실 기대를 안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아내가 그냥 혼자 가서 봤었는데 이제 오늘 이 프로그램의 주제가 이거라고 해서 어제 제가 가서 봤거든요. 오, 예. 근데 2편은 너무 재밌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1편은 사람의 감정을 의인화해서 그 의인화된 캐릭터들끼리 뭐 치고받고 뭐 이런저런 에피소드를 겪고 다른 인물 속에 있는 의인화된 캐릭터들이 또 개입하는 것이 사실은 그 매력도의 대부분이었다면 2편에서는 그걸 인정하고 거기서 별로 나아갈 게 없다. 그렇다면 우리는 인간의 감정이 어떻게 작동하고 있고 그 인간의 감정 중에 특히 중요한 불안에 대해서 한번 탐구를 해보자. 그런 약간 인류학자적인 혹은 심리학자적인 마인드로 접근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1편은 하나의 재밌는 이야기였다면 2편은 어른들도 생각해 볼 만한 약간 힐링 드라마이자 내 삶을 돌아보게 하고 한편으로는 되게 공감뿐만 아니라 용기까지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2편에서 어느 순간에 그 주인공 라일리인가요? 라일리입니다. 라일리의 감정을 주도적으로 담당했던 기쁨이가 굉장히 소외되고 역할을 못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그런 대사가 나와요. 어른이 된다는 건 기쁨이 줄어가는 과정이구나. 근데 그 대사를 보는데 너무나 그 슬픔이 밀려오면서 공감이 되면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제 자신을 발견했고 그러면서 몰입을 했고 또 한편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기쁨이가 어딘가로 가요. 기억의 저편이라는 곳으로 가는데 그때 슬픔이를 데리고 가요. 슬픔이는 늘 우울해서 Can I go with you? 뭐 목소리도 우울해요. 늘. 그럼 슬픔이니까 내가 너랑 같이 가도 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기쁨이가 그러는 거예요. Where I go, you go. 내가 가는 곳에 너도 가야지. 그러니까 자막은 기쁨이 가는 곳에 슬픔도 가야지라고 뜨는데, 그러니까 이게 인생의 한 단면을 압축해서 보여줘서 그런 삶의 메타포가 많이 있는 영화라서 이 편을 저는 더욱 더 재밌게 봤습니다. 뭐 좀 자연스럽게 그 최민석 작가께서 이게 이제 흥행 가도를 달리는 원인까지 좀 분석을 해주는 우리 M장은 어떻게 분석을 하세요? 그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일단 이 사춘기를 지나면서 불안이라는 감정이 우리 자아에 자리 잡게 되죠. 그리고 이제 작가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기쁨이 계속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작아지는 느낌을 우리도 평소에 받잖아요. 근데 실제로 뇌과학자분들의 연구를 보니까 9세 때가 기쁨을 느끼는 최대치를 9살에 느끼고요. 그다음부터 죽는 순간까지 평생 기쁨 수치는 낮아진대요. 실제로도. 그런 것들이 이제 영화 안에 투영이 되어 있고 현대인들 특히 대한민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느끼는 감정 중에 하나가 불안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편의 가장 주요 캐릭터가 이제 불안이다 보니까 그런 걸 보면서 많이 좀 공감도 하게 되고 저는 지나가는 대사였는데 머릿속에 확 박혔던 대사가 기쁨이가 이제 불안이를 보면서 넌 참 열정이 많은 아이구나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짧은 대사로 굉장히 위로받게 되더라고요. 저도 좀 불안이 많은 사람이었는데 난 이게 내 못난 사람이어서 이렇게 불안이 많은가라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 열정이 많다 보면 불안도 많아질 수밖에 없겠구나. 기쁨이 가는 곳에 슬픔이 있듯 열정이 있는 곳에 불안도 있을 수밖에 없겠구나. 이러면서 약간 위로받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런 것들은 어른들이 오히려 아이들보다 더 많은 위로를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영화를 보면서. 저는 일단 불안이라는 그 캐릭터가 2편에 그러니까 청소년기에 새로 등장했다는 게 대단히 좀 유의미하다고 생각했는데 3편, 4편이 만들어져서 이 라일리가 더 나이가 들면 어떤 감정이 자리 잡을 것인가 새로 등장할 것인가 제 인생을 반추해보면 전 체념이란 게 제 40대에는 대단히 지배적인 감정이에요. 뭐 이제 안 되면 많은 거다. 인생 내 맘대로 안 된다.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또 달관의 경지에 오르신 건가요? 거의 뭐 이젠 뭐 아주 해야 되겠지만 안 돼도 너무 이제 맘 쓰지 말자 뭐 이런 감정이 그래서 있습니다. 잠깐 첨언하자면 엄마 아빠 머릿속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이제 메인 조종관을 잡고 있는 감정이 달라요. 아빠는 분노고 엄마는 슬픔이에요. 근데 보면 그 캐릭터 안에 엄마 아빠 머릿속에는 불안이가 없습니다.
어른이 되니까 저도 불안이 조금 옅어지는 것 같아요. 네, 그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불안하기 전에 먼저 체념하는 걸 수도 있죠. 불안이 왜 없어지는 줄 아세요? 왜 없어지죠? 내가 겪어봐서 아는데 이렇게 가기 때문이래요. 그러니까 아무튼 이 영화가 이제 그 한마디로 정리하면 감정이라고 하는 걸 정면에서 다뤘다. 네. 사실 이거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대한민국에서 다른 나라는 모르겠고 네.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인기를 끌까 하면 어찌 본다면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 있겠죠. 왜냐하면 대한민국은 체면 치레를 되게 중시하고 맞습니다. 감정의 발산이라고 하는 것을 되게 금기시하는 네. 너 되게 감정적이다. 그러면서 뭔가 수양이 부족하고 뭔가 좀 철이 덜 들고 이런 사람으로 지금 내몰아왔던 거잖아요. 네. 근데 최근에 이제 그 세계적으로도 보면은 그러니까 그 의학계에서 이제 MRI 기술이 이제 네. 그 발달이 되면서 뇌 연구가 본격화되고 네. 덩따라서 이제 어떤 거에 대한 연구가 이제 지금 아주 불붙고 있냐면 감정 연구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감정이라는 게 사람의 마음에서 나온 게 아니라는 거 신체 현상이라는 얘기를 해요. 네. 보통. 그건 이제 뭐 얘기 들어가면 너무 퍼지니까. 그렇기 때문에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그 사람의 상태를 보여주는 하나의 징표인데 그거를 막고 억누른다고 해서 되는 성질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네. 그렇게 본다면 오히려 그러니까 아주 자연스럽게 그 감정을 보여주는 것이 본인한테도 좋고 네. 상대한테도 좋은데 우리 사회는 그러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어찌 본다면 거기서는 금기가 풀리면서 어떤 해방감 비슷한 것 이런 것도 좀 있는 거 아닐까요? 네. 그렇죠. 그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한국 영화들의 그 특징들을 보면 흥행을 한 영화라고 할지라도 과거에는 그 차가운 영화보다는 뜨거운 영화들이 많았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그러니까 감정을 적정 수준에서 표출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한국인들이 감정 표출을 잘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억누르다가 한순간에 분노로 표출하다 보니까 맞아요. 영화 속에 담겨 있는 그 감정의 온도도 굉장히 뜨거워요. 그리고 대사도 날이 서 있고 그리고 갑자기 감동을 주려고 한다든지 예, 갑자기 뭐 복수를 한다든지 일본으로 가면 이제 갑자기 복수하는 건 더 심해지지만 그래서 적정한 온도의 영화를 한국 관객들이 되게 그리워하는 시점에 왔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서 얘기가 나온 게 영화에서 더 이상은 애국주의, 국뽕을 보고 싶지 않다. 그리고 감정 과잉, 심파 보고 싶지 않다. 그런 것들이 너무 감정을 억누르다가 한순간에 터지는 현상들을 사회에서 종종 목격하다 보니까 네. 영화는 우리의 삶을 2시간 이내로 압축한 서사이다 보니까 그 뜨거운 장면들만 편집을 해서 보여줬던 게 과거의 한국 영화인 거죠. 그래서 그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서 적정 온도에서 주고받는 대사와 감정들이 있다. 네. 그거를 세련되게 다루는 영화를 보고 싶다는 욕구가 굉장히 커졌고 요즘 한국 영화들은 그걸 잘하고 있습니다. 네. 잘하고 있고 그런 그 관객들의 욕구와 심리가 요번 인사이드 아웃 2와 어느 정도는 맞물린 면도 없잖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그 감정을 정면에서 다뤘다는 것도 있지만 1편을 보면 슬픔이가 되게 이제 비중이 높잖아요. 맞아요.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이게 고정관념을 깬다는 건 게 뭐냐면 우리는 보통 또 감정을 나누지 않습니까? 부정적 감정과 뭐 긍정적 감정. 네. 그래서 부정적 감정은 되게 그 멀리 해야 되고 억눌러야 되고 다스려야 되는 대상으로 했는데 인사이드 아웃 이를 보면 절대 아니거든요. 네. 어쩌면 꼭 필요한 어떤 감정. 네. 그러니까 우리들이 갖고 있었던 고정관념을 때려버렸던 부분들이 있다라는 네. 것이죠. 투도 그 맥락을 좀 이어가는데 투에 새롭게 등장하는 캐릭터들이 감정 캐릭터들이 불안, 불업, 따분, 당황입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다 부정적인 느낌을 갖고 있는 감정들인데 이 영화를 보다 보면 이 캐릭터들도 다 역할이 있어요. 그럼요. 긍정적인 역할. 네, 불안이는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꼭 필요한 감정이고 불업이는 남들을 보고 부러워하기 때문에 나도 잘 되고 싶어서 발전의 계기가 되고요. 따분이 때문에 창의성이 생깁니다. 계속 똑같은 것만 하면 지겨우니까 뭔가 좀 더 새로운 거 해보자. 뭐 새로운 거 없나? 이렇게 네. 찾아보는 그러다 보니까 창의성이 생기는 거고 당황이 때문에 내가 이 내가 당황스러운 것처럼 남을 당황시키지 말아야겠다라는 것들 때문에 사회적 규범을 지키게 되고 예의를 지키게 되는. 그러니까 부정적인 감정들도 다 필요하고 성인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존재해야 되는 감정들이라는 걸 투에서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렇구나.
거기서 이제 위로를 받는 묘한 위로가 있어요. 내가 남들한테 표현하지 않았던 이런 자잘한 감정들 나만 알고 있고 나는 이런 감정들을 많이 느끼는 부족한 사람, 아직은 성장하지 못한 사람이라는 생각들을 많이들 하고 사는데 이 영화를 보면 그런 감정들도 다 존재해야 되고 이 존재 이유가 있는 감정들이라는 걸 설명을 듣게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내가 그렇게 못나지 않은 사람 같은 거죠. 그러니까 아무튼 이제 세계적인 조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회학영에서 감정 노동이라고 하는 게 이제 등장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의 유명한 사회학자가 이제 감정 노동에 대해서 정면으로 이제 분석을 해서 이제 책을 쓰고 그리고 나서 의학 개혁하고 심리학 이런 데에서 이제 그 감정 연구가 이제 되게 많이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느낌과 감정을 막 구분해서 또 이제 그 분석을 하고 설명을 하고 막 이런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는데 저도 감정을 다룬 책을 하나 봤는데 그 저자가 여성 교수예요. 근데 대학원 시절에 경험담을 써놨는데 소개팅을 나갔대요. 소개팅을 나가서 왔는데 딱 남자를 봤는데 갑자기 막 몸이 뭔가 좀 열이 올라오고 심장이 쿵쾅거리고 얼굴이 화끈거리고 그래서 내가 빠졌나 보다. 이 남성에게. 이 남성에게. 그래서 애프터 신청해서 받아줬대요. 근데 집에 갔더니 알아 누웠대요. 그게 신체적 증상이 뭐냐면 감기가 오기 시작했다고. 근데 헷갈렸구나. 이게. 그러니까 그 교수가 이제 그 책에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신체적인 어떤 그 반응이 나오는데 그것을 해석한 게 감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체적으로 이제 나오는 증상이 느낌이라는 거죠. 느낌을 신체적 느낌을 어떤 상태로 해석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감정이 되는 건데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제 그 일화에서 두 가지가 이제 그 감정이 교차하는 거잖아요. 사랑과 병증. 이게 교차가 되는 것이니까 감정이라는 게 저는 그래서 이 영화를 하나 뭐한 게 뭐냐 감정에 고정된 절대적 구획선이라는 건 없다라는 거거든요. 저도 영화를 보기 전에는 이 청소년기가 주된 그거기 때문에 당황, 부러움, 불안이 등장했다고 했을 때 대단히 부정적인 요소를 저희 막 중2병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그렇게만 다뤄질 줄 알았는데 지금 M장 이야기를 듣고 하니까 어떤 감정이든 어떻게 보면 인간으로서는 소중할 수 있겠다 이 생각이 또 많이 드네요. 그러니까요. 그게 이제 그래서 감정의 사회성이라고 하는데 내가 어떤 걸 보일 때 그걸 어떻게 해석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내가 이 감정은 지금 불안이다, 분노다 이런 게 내가 규정한 게 아니라 사회적으로 규정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감정이라고 하는 것들이 되게 사회적인 어떤 그 규정이 되게 많이 가미되어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이제 저희가 얘기했던 감정이 우리 사회 같은 건 감정 발산을 억압한다라고 하는 부분들도 있지만 이런 어떤 그 신체의 상태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서도 나라마다 다른 부분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결국은 이렇게 놓고 본다면 이제 우리 사회에서도 감정이라고 하는 영역과 감정의 발산이라는 행위에 대해서도 좀 다르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그 얘기들은 이제 학계에서 많이 하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김승섭 교수라고 이제 서울대 교수인데 감정 노동자 연구도 이제 용역해서 대단히 많이 하고 했을 때 의도된 감정을 강요받았을 때 그게 얼마나 인간을 좀 비인간적으로 좀 만드는지. 그렇죠. 뭐 이제 백화점에서 화장품이나 아주 고가의 물건을 좀 파시는 분들 이런 분들의 고충 같은 걸 다 이렇게 하는데 감정이란 게 이제 아예 억누르고 아주 가공된 감정을 강요받았을 때 문제 의식도 최근에 들어서 좀 생긴 것 같습니다. 현대인들이 뭐 정신병증 관련돼서 여러 가지 질환들을 겪잖아요. 실제로도.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적절히 치료받고 그래야 될 필요도 있는데 또 반대로 반드시 인간이 사회생활을 하고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당연히 슬픔도 느낄 수 있고 우울감도 느낄 수 있고 그게 어떻게 보면 삶의 일부인데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일일이 미디어에서 이렇게 병 이름으로 이렇게 만들어 버리니까 그런 거 있죠. 당연히 느낄 수 있는 슬픔이나 당연히 느낄 수도 있는 우울감 같은 것도 조금만 느끼면 내가 아픈 사람인가? 내가 환자인가? 치료받아야 되나? 치료받아야 되나? 너무 이런 쪽으로 흐르지 않나라는 걱정도 좀 들거든요. 성격이 나쁜 거 아니냐? 그 연장선상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그 영화에서 마음에 들었던 메시지가 뭐냐면 나는 좋은 사람이야여서 나는 부족해도 생기고 나는 행복해도 생기고 나는 할 수 있어도 생기고 나는 다른 사람을 뭐 배려해야 돼도 생기고 아주 복합적이고 한 단계 더 성장한 복잡 다단한 자아로 성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영화가 얘기하는 바는 우리의 감정 중에 기쁨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불안도 중요하고 슬픔도 중요하고 때론 부러움도 내 삶의 동력이 되고 기용도 시인이 얘기했듯이 질투는 나의 힘이라고 얘기했듯이 모든 감정이 중요함과 동시에
내 삶에 부정하고 싶고 거세하고 싶은 그 기억마저도 나를 살아가게 하고 나다운 나를 만드는 데 기여를 한다.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를 부정하지 말자라는 메시지를 주거든요. 그게 성인 관객들에게도 울림을 준 게 아닌가라고 적어도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지적을 많이 하잖아요. 사회가 자꾸 사람에게 가면을 쓰도록 강요한다. 맞아요. 근데 가면을 쓰도록 강요한다라는 뜻이 뭐냐면 감정 발산을 막는다라는 거거든요. 결국은 그것이. 그렇다고 물론 뭐 감정 느낄 때마다 그걸 다 표출해야 된다. 이건 무조건 옳다. 이 얘기를 하는 건 아니겠죠. 네. 그건 뭔가 사람의 관계라는 게 또 있으니까. 하지만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뭔가 이성은 찬양되면서 감정은 되게 이질적이고 뭔가 잘못된 것 뽑아버려야 되는 이런 식으로 사고한 것 자체가 성립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어차피 감정도 의식의 성분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의식이 사람의 생각에 가장 먼저 표출되는 양상의 감정이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자체를 보면서 아, 저 사람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고 뭘 생각하고 있는가. 요것들을 좀 파악을 하면서 또 그걸 존중하는 이런 것도 좀 필요하지 않느냐. 네. 결국은 그 얘기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고 이 영화에서도 결국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야. 그다음에 긍정적 감정이 있고 부정적 감정이 있는 건 아니다. 요 얘기까지 네. 같이 좀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두 번째 주제에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넓게 귀 기울이고 더 깊게 살펴봅니다. 대한민국 시사의 기준 김종배의 시선집중. 네, 김종배의 시선집중 토요일 코너 토닥토담 세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최민석 작가, MC 장원, 장유미 변호사 세 분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2부 주제도 오디오 듣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서울시가 광화문 광장에 100m 높이의 초대형 태극기 국가상징 조형물 설치를 추진한다고 밝혔는데요. 미국 워싱턴의 모뉴먼트나 파리 샹젤리제 거리에 에투알 개선문 같이 국격을 상징하는 조형물을 세운다는 건데 100m 높이에 내걸릴 태극기가 중심이고요. 애국의 의미를 담은 꺼지지 않은 불꽃 조형물도 설치됩니다. 예산 110억 원을 투입해서 2026년까지 건립할 계획인데요. 시민들 사이에서는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광화문 광장이 대한민국 대표 국가상징 공간이자 관광 명소가 될 것 같다는 반응도 있었지만 지나친 애국주의 발상이다,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다, 이런 의견도 적지 않았습니다. 네, 이 소식 듣고 우리 세 분은 처음 든 생각이 뭐였을까요? 약간 뜬금없다는 생각이 솔직히 좀 들기는 했고요. 왜냐하면 이미 조형물이 세종대왕, 뭐 이순신 장군 이렇게 있는 데다가 네. 높이가 또 지나치게 높더라고요. 100m 정도의 조형물을 세우겠다는 거고 대형 태극기를 걸겠다는 건데 여러 의견이 갈리는 지점들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진보 보수 약간 그런 부분도 있고요. 왜냐하면 시민단체들에서는 애국지 종용이 이게 웬 시대착오적이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미관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 쟁점을 우리 오세훈 시장이 좀 던져준 네.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나라가 얼마나 잘 되려고 이렇게까지 뒷걸음질을 치나. 얼마나 잘 되려고. 추진력을 얼마나 얻으시려고 이렇게 뒷걸음질을 치나 생각이 수리가 날개짓을 하기 전에 원래 날개를 한번 움츠리거든요. 아, 그러기엔 너무 뒷걸음질 치는데 이거 복구하는 힘 다 쓰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네. 굉장히 시대퇴행적인 사고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최 작가는 어땠어요? 저는 사실 좀 슬픔이 느껴졌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예상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태극기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저는 사실 태극기를 되게 좋아했어요. 네, 과거형이죠. 왜냐하면 예전에 제가 학생 때 배낭여행을 다닐 때 제 배낭에 그 태극기 패치를 배낭에 꼬매서 직접 꼬매서 붙이고 다닐 만큼 태극기를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언제부터 그게 바뀌었냐면 어느 순간부터 극우단체에서 시위를 하면서 그러니까 자신들의 이미지를 사실은 메시지를 보면 혐오 단체예요. 예. 근데 자신들의 그 혐오성 발언을 포장하기 위해서 태극기를. 이제 여러 가지 이미지를 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언어로는 애국이라는 표현이었고 이미지로는 이제 태극기를 주로 썼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이 한 나라를 대표하는 국기인 태극기가 슬프게도
다수의 일반적인 사람들한테는 혐오와 극우를 상징하는 상징물처럼 그렇게 인식이 되기 시작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형 태극기를 건다? 그러면 일반적인 사람들이 보았을 때 어떤 감정을 느낄지 너무나 쉽게 예상이 됐고, 따라서 이제 태극기에 대한 이미지를 정상적으로 회복하는 과정 없이 그냥 대형 태극기를 광장에 매단다면 사실은 이제 국민을 하나로 모으려는 게 목적이었겠죠. 근데 오히려 국론을 통합하고 국민을 하나로 묶는 역할이 아니라 분열을 조장하는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고, 마침 지금 이 총괄적인 결정을 하는 서울시장이 보수정당 출신이잖아요. 그러면 안 그래도 지금 한국 사회가 양쪽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충분히 오해를 살 수 있는 결정이기 때문에 사실 저는 아이디어 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시기상, 그다음 국민들이 받아들이는 정서상 지금 이 결정을 하기에는 좀 시기상조이고 무리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느꼈습니다. 근데 제가 엉뚱한 생각하는 적은 세 분은 그 생각 안 했습니까? 그 태풍 그 매미인가요? 네. 뭐가 왔을 때 부산에 그 항원에 크레인이 무너진 거 기억하십니까? 네, 네. 근데 어마어마한 어떤 그 바람이 부는 태풍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안전 문제 얘기하는 사람도 있긴 혹시 하더라고요. 쓰러지면 100m면 쓰러지면 어디로 쓰러집니까 이게? 그러니까 앞으로 쓰러지지 않고 옆으로 쓰러지면 옆에 바로 이제 건물들이 있어서 이게 쓸데없는 생각인가요? 아니요, 저는. 근데 그거는 아까 일부에서 얘기한 좋은 불안인 것 같고요. 좋은 불안. 좋은 불안이 좋은 계획을 만들잖아요. 그 불안이 대사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국기가 내리면 되는 거고, 그 국기 봉도 만약에 하게 된다면 이렇게 높이를 조절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야겠죠. 예. 그러니까 안전상의 문제보다는 지금 점검해야 될 거는 과연 이 조형물에 대해서 광장은 결국은 시민의 것인데 시민들이 감정적으로 동의를 할 수 있느냐, 그거에 먼저 얘기가 돼야 되고, 그다음에 만약에 동의를 한다면 네. 안전상의 문제는 어떻게 되는지 또 다각도로 검토를 해봐야겠죠. 그러니까 이제 논리는 국민 통합의 상징물. 네. 이거잖아요. 네. 그럼 이미 있잖아요. 세종대왕 이순신 장군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있죠. 이미 조형물로 존재하고. 근데 저는 그냥 일부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애국심 고치는 너무 퇴행적이다. 여기에는 사실 크게 동의하지는 않고요. 태극기에 정말 아까 짚어주신 잃어버린 의미를 회복하는 것도 저는 좋다는 취지가 있어요. 다만 이거를 광화문 광장에 세우는 게 그 방식으로 적합한가에 좀 문제의식이 있는 건데 일단 100m가 넘는다라고 하는데 그 주변에 정부종합청사의 높이가 찾아봤더니 84m예요. 교보문고가 있는 그 건물이 한 100m 정도가 되는데 다 일단 미관상 이 건물들을 가리고 청와대에 있는 북악산도 가리게 되면 이 부분이 과연 전체적인 그 서울의 광화문 광장이라는 상징성이 있는 공간의 미관에 도움이 될 것인가? 그게 상당히 의미 있는 거. 제가 보수 분들한테도 많이 여쭤봤어요. 근데 긍정적인 답변을 하시는 분들은 거의 안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정서상의 문제와 동시에 지금 미학적인 문제도 반드시 짚어야 되는데 저는 이제 제일 크게 드는 생각이 그러면 그렇게 큰 국기를 높이 들면 광화문 광장에서 경복궁을 바라봤을 때 저는 옛날 사실 세종대왕 동상에 대한 것도 찬반 논의가 되게 많은데 세종대왕의 위대한 업적과 위인이라는 것과 별개로 그 위치 때문에 예전에는 딱 이순신 동상이 보이고 그 뒤에 경복궁이 보이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는 딱 좋았거든요. 예. 근데 거기에 비슷한 동선에 세종대왕 동상이 있다 보니까 시선이 좀 분산되면서 약간 집중되는 느낌이 안 들었어요. 옛날에는 이순신 장군이 큰 칼 차고 딱 경복궁을 지킨다라는 느낌이 딱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뭔가 시선이 분산되는데 거기에 만약에 태극기까지 있다면 또 시야가 방해를 되면서 이게 그러니까 이데올로기를 떠나서 과연 미학적으로 아름다울 것인가 하는 문제를 검토해 봤을 때 저는 아름답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그러니까 서울시에서는 뭐 워싱턴에 뭐가 있고 파리에 뭐가 있다 이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워싱턴에는 그거밖에 없는 거고 파리에도 그거밖에 없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서울은 경복궁이 있고 세종대왕 상이 있고 이순신 상이 있고 많잖아요. 그리고 저도 그 멕시코 시티의 제일 큰 그 상징이 소칼로 광장에 있는 똑같은 게 있습니다. 소칼로 광장에 대형 멕시코 국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관광객들이 일단은 거기 가서 사진을 찍고 보거든요. 근데 거기에도 사실 그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아침마다 올렸다가
저녁에 내리고 이런 개양식을 합니다. 세레모니를 하는 거죠. 근데 그 봤을 때 그 큰 하늘에 그것만 펄럭이거든요. 네. 그래서 미학적으로 보기에는 괜찮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만약에 하더라도 이 위치가 저는 개인적으로는 적합한 위치라고는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유가 공감이 되지 않다 보니까 이런저런 다른 생각들을 해보게 되거든요. 이 지자체장분들이 본인의 임기를 시각화하기 위해서 조형물이나 건축물들을 많이 이용하려고 하세요. 되게 쉬운 방식이니까. 네. 그러면 자기 임기가 끝나고 나고도 저거 누가 한 거잖아. 라고 그 한마디로 기억될 수 있는 걸로 이제 조형물들을 많이 이용하려고 하셔서 성공한 사례도 있죠. 정말 필요한 조형물인 경우도 있었었고. 근데 이 태극기 같은 경우는 굳이 지금 그 복잡한 서울에 안 그래도 상징물이 너무 많아가지고 하나로 대표되지 않는데 또 하나 뭘 만든다고? 그리고 광장은 광장으로서의 의미가 있고 그 안에 광장은 또 열려 있다는 게 가장 중요한데 태극기를 거기다가 한다는 건 어떤 이미지 규정화되는 거잖아요. 목적이 또 뭔가 하나로 규정화되는 듯한 느낌이 있어서 불편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고 지금의 시대 정신하고도 맞지 않은데 너무 뜬금없고 남의 다리 긁는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전시행정 아닌가? 지금의 시장님께서 뭔가 자신의 업적을 이거 하나로 만들고 싶어 하시나? 왜냐면 그 전에 나왔던 다른 여러 가지 정책들 중에도 그런 것들이 섞여 있었거든요. 갑자기 대관람차를 만든다고 하시고 뭐 이런저런 여러 가지 것들이 좀 있었는데 이것도 그 맥락인가? 라는 걱정과 우려가 좀 드는 거죠. 말 그대로 전시행장이다. 네. 근데 이제 보면은 그 역사학계에서 이제 이것도 최근에 이제 많이 나타나는 트렌드 중에 하나가 기억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더라고요. 네. 기억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면서 기억 연구를 하면 반드시 따라붙는 게 뭐냐면 국가 조형물 내지 유적지 이런 것들과 연동이 돼요. 뭐냐면 끊임없이 국가 정체성을 강화시켜내는 기제로 끊임없이 어떤 기억을 환기를 시키는데 기억을 환기시키기 위한 매개물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역사의 현장을 보존한다든지 아니면 무슨 어떤 동상을 세운다든지 뭐를 하나 어떤 조형적인 어떤 요인을 가지고 그걸 끊임없이 환기에 들어가려고 하는 어떤 이런 시도들이 이제 벌어진다. 그건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이제 그런 게 나타난다라는 그렇죠. 거예요. 그러면 그 맥락에서 이해를 한다 하더라도 그러면 태극기를 세워서 국민들의 뭔가 의식을 일깨운다는 표현을 해야 되는 걸까요? 아무튼 고양시킨다. 고양을 시킨다. 그러면 그게 뭐냐? 애국심 아니냐. 그렇죠. 그럼 애국심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렇게 조형물을 통해서 유도해서 어떤 특정한 역사적 사건에 대해서 기억을 환기시키는 거와 애국심이라고 하는 것들을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고취시킨다라고 하는 것을 같은 맥락에 놓고 볼 수 있는 것이냐. 요 얘기도 성립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애국심이라는 게 사실 복잡한 게 아니라 정말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하자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잖아요. 자발적으로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감정을 살펴보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관심이 없는데 나한테 와서 자꾸 뭔가를 감정을 강요하면 사실 그거 스토킹이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나라에 대한 사랑 역시 국민들한테 이거 세워놨으니까 나라를 사랑해. 애국심을 가져. 태극기가 있으니까 바라보면서 나라를 생각해. 이랬을 때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은 사실 내가 이 나라에 대해서 느끼는 자긍심, 자부심, 고마움, 뿌듯함 이런 것들이 생겨날 수 있는 내 삶의 곳곳에 필요한 곳을 채워주는 정책들, 그다음 나라가 나를 위해서 생각해주는 배려, 그다음 굳이 내가 아니더라도 우리나라에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예컨대 군대에 가서 젊은 나이에 꽃다운 나이에 복무를 하다가 안타깝게 희생을 당했다. 그러면 그 사건에 대한 시시비비를 가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제대로 대우를 해주고 그다음 취업이 안 되는 청년들이 있다면 세세하게 살펴보면서 취업이 될 때까지 지원을 해주고 이런 여러 가지 다각도적인 그 사회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나라 좋은 나라구나. 내가 자부심이 느껴지고 자긍심이 느껴지는 나라구나 할 때 말 그대로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애국심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행정적으로 눈에 보이는 어떠한 것들을 통해서 애국심을 발현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을 통해서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생기도록 해야 되는 건데 사실
되게 쉬운 길로 가려고 하는 거죠. 저도 동의가 되는데 저도 젊었을 때는 애국심이라는 건 이른바 위정자들이 강요하는 성격이 분명히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이제 국가를 통치하는 데 있어서 나라를 위해서 나는 희생하고 나를 좀 내려놓고 이런 부분이 어쨌든 나라를 굴러가게 하는 하나의 뭐 이데올로기적 성격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거에 더 좀 고개를 끄덕이는 편이었는데 이렇게 나이가 들고 저희 아이를 키우면서 보면 굉장히 애국심이 고취돼서 그런 교육은 전혀 이제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컨텐츠를 봐서인지 아니면 이게 정말 본능에 가까운 감정인지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뭐 대한민국의 이야기를 하고 뭐 일본을 어떻게 뭐 해야 됐다 왜 사과를 하지 않느냐 이게 아주 어린 아이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이제 점점 뭐 나이를 들면서 드는 생각은 애국심이라는 것도 어떻게든 필요한 부분이 있겠다. 요즘 아마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전쟁이 난다. 그러면 정말 내 목숨을 바쳐서 대한민국을 지킬 사람이 몇이나 되겠냐. 이거 대단히 또 현실적인 문제이기도 해서 저는 간단한 방식이라는 데는 대단히 동의해요. 태극기를 보여줌으로 인해서 애국심을 한번 고양시켜보자. 그 방식이 온당하진 않지만 그 아이디어를 떠올리게 된 그 기저에는 좀 사회적 필요성도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국기에 대한 경례, 그다음에 어떤 그 국기 개양식을 하거나 하강식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는 이런 것들이 강제가 되는 시절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게 그 민주화가 되고 막 가면서 많이 없어졌는데 아까 이제 M장이 이제 첫 마디를 고랬잖아요. 뭐라고 아까 첫 마디가 뭐였죠? 네? 얼마나 잘 되려고 이렇게 듣고 퇴행하는 거. 결국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애국심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영역이잖아요. 네. 마음의 영역은 양심의 영역이잖아요. 양심의 영역은 개인의 어떤 자발성에 맡겨져야 된다라고 이제 다들 이야기를 해서 그 대표적인 예가 옛날에는 보면 신문 광고에 종종 사과문이라는 게 실렸어요. 법원 판결이 그렇게 나왔거든요. 사과문을 게시하라. 근데 그 헌재에서 그 위헌 판결 나왔었죠. 예, 양심의 영역이기 때문에 이걸 하라 말하고 할 수 있는 성격 자체가 되지 않는다는 게 헌재 판결. 그러니까 물론 여기에는 저 헌재 판결에 강제성을 띠고 있으니까 맞습니다. 강제하면 안 된다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이야기하는 거 약간은 궤를 다르게 할 수는 있지만 아무튼 강제를 하든 유도하든 사람의 마음을 뭔가를 끌고 가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시대착오적 발상이다. 이게 네. 이런 지적이 지금 나오는 거잖아요. 저는 좀 세련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아까 장윤미 변호사님께서 이제 아들을 보면서 관찰하셨듯이 인간은 기본적으로 소속에서 안정감을 느껴요. 그러니까 내가 속한 가장 작은 단위가 가족이고 보통 인간이 소속감을 느끼는 가장 큰 단위는 지구가 아니라 나라거든요. 나라에서 소속감이 대부분 끝납니다. 일반인은. 근데 나라라는 존재는 끊임없이 경쟁을 하고 최악의 경우 전쟁이 발발할 수 있기 때문에 태생적으로 갖고 있는 애국심이 어느 정도 있어요. 예. 그런데 이게 국가라는 개념이 지금 글로벌 사회에서 더 빈번하게 많은 나라 사람들을 마주치고 해외 이주민들이 오고 하면서 더욱더 부딪히는 상황에 놓이다 보니까 국가라는 개념이 예전보다 더 내 인생에 많이 관여된 상품으로 치자면 고관여 상품이거든요. 그래서 나라에서 행해지는 일이 뭔가 내 성에 차지 않으면 다른 것보다 더 심한 수치심을 느낍니다. 그래서 이 나라에 대한 이슈는 나라를 굉장히 사랑하는 사람과 나라의 일을 하는 위정자들을 포함해서 나라를 굉장히 부끄러워하는 양극단의 스펙트럼밖에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네. 그래서 옛날에 뭐 헬조선이라는 표현도 나왔고 한국이 싫어서라는 소설도 나왔고 그게 이제 또 영화로 개봉이 될 거고 이런 상황 속에서 살고 있는데 근데 굉장히 세련된 감정의 영역인데 그거를 그냥 하나의 조형물로 설치해서 강제한다기보다는 저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또 다른 현실은 우리가 군인들을 예우를 잘 안 해요.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 비해서. 물론 미국은 전쟁을 통해서 성장을 했기 때문에 군인을 예우하지 않으면 국가가 작동되지 않는 현실적인 이유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한국 전쟁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군인들을 예우를 잘 안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군인에 대한 예우는 반드시 필요한데 그게 그냥 투박하게 광화문 광장이 넓고 잘 보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전쟁 박물관도 있고 거기에 맞는 적합한 장소와 거기에 맞는 맥락에 맞게끔 좀 더 세련되게 실현을 하면 예우할 건 예우하고 감정을 조금씩 고치할 건 고치하고 지금 갈라진 정서도
보듬을 건 보듬으면서 할 수 있지 않는가 하는 그런 마음은 좀 듭니다. 좀 범위를 넓히면 예를 들어서 이게 첫 시도가 아니라 박근혜 정부 때도 비슷한 시도를 했다고 무산된 적이 있어요. 이명박 정부로 거슬러 올라가면 그때는 뭐 불꽃 조형물 설치 시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보수 정권에서 비슷한 시도가 있었고 여기에다가 하나를 더 추가하면 박근혜 정부 때 그 국정교과서 시도해갖고 엄청난 반발을 부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것도 같은 맥락이 있다고 보는데 보수 정치권에서 끊임없이 계속 시도를 하고 있는 게 뭐냐면 국가 정체성 확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애국심 이 부분들도 이제 있지만 범위를 넓히면 국가 정체성이 확립돼야 된다. 다시 말해서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의 국가 이념으로 똘똘 뭉쳐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접근법이 가장 바탕에 깔려 있으면서 거기서 이제 방법적으로 뭐 100m짜리 국기 개양대를 세운다, 역사 교과서를 국정으로 바꾼다 이런 어떤 다른 방법론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본질적으로는 어떤 그 단일한 이념으로 국민이 뭉쳐야 비로소 국가 정체성이 확립이 된다라는 이 사고. 이게 지금 바탕에 깔려 있다라는 것인데 이게 지금 얼마나 시대착오적인가 생각을 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프로파간다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보수 정당에서 하고 싶은 게 국민의 의식을 자기 편으로 만들기 위해서 프로파간다 정책을 계속 실시하고 싶어해요. 그러니까 사실 이 태극기도 오세훈 시장이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냥 표면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무슨 저희가 있는 게 아닌가라고 의심하는 게 예전에 그 열린 송년 녹지광장에 이승만 기념관 건립을 검토하겠다 그런 발언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뭔가 정치적인 의도가 있을 거라고 보는 것이고 사실 영화계에서도 예전에 그 정치권에서 나온 얘기가 한국 영화는 좌파가 다 잠식하고 있다. 뭐 그런 얘기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수 우파 애국 영화에 대한 지원을 검토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프로파간다고 이데올로기 싸움인 거예요. 그런데 사실 관객들이 느끼는 입장에서는 한국에 흥행한 영화는 사실 국뽕 영화가 너무 많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보수 우파에서는 계속 어떻게 해서든지 국민의 의식을 좀 국민의 의식에 영향을 끼치고 싶은 프로파간다를 예전부터 계속 해오고 있다는 거죠. 그 연장선상에서 이 태극기 조형물 설치 발언도 나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애국심 고취를 위해서 대형 태극기를 설치한다는 것도 불편한 지점이 있는데 조금 더 나아가서 그나마도 애국심 고취의 실제 목적이 있지도 않은 거 아닐까라는 생각마저도 드니까 더 불편한 지점이 좀 가중되는 것 같은데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시장을 하고 이제 대통령이 됐잖아요. 그때 했던 정책들 같은 것들, 서울시장으로서 했었던 정책들 같은 게 현 시장님의 롤모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완공 시점이 2026년 2월이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러니까 그 퇴임을 앞둔 시점이고 다시 도전한다면 또 저거에 시작점이 되는 거죠. 아니 이명박 대통령이 성공했던 게 이 전 대통령이 성공했던 게 버스 전용 차로 성공했죠 나름. 그리고 청계천 복원 완전 상징적으로. 상징적으로 해서 성공했죠. 대통령 되는데 큰 도움이 되기도 했습니다. 시민들도 좋아하는 측면도 있지만 얼마 전에 오세훈 시장이 버스 노선 건드렸다가 하루 만에 복귀시켰잖아요. 광화문에서 이 퇴근 대란이 벌어져가지고. 그러면서 뭐 다른 생각을 하시는 건 아닐까? 그냥 그나마도 애국심 고취에도 목적이 다 있는 건 아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자꾸 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태극기 이걸 설치하는데 결국은 한 100억 원 정도의 예산을 쓴다는 건데 그 예산은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삶을 도와주는 정책들, 비가시적인 정책들의 예산을 가시적인 정책에 쓰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사람들이 느끼는 게 결국은 서울시장이 잘만 하면 대권으로 갈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임기 말에 가시적인 업적을 또 자꾸 추구하려고 하는 그 개인의 정치적인 목적이 있는 게 아닌가라고 의심을 하는 대목인 거죠. 취지에 동의가 너무 안 되다 보니까 자꾸 이런 부수적인 생각들까지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이데올로기 사업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그 대한민국 정치권이나 언론에서 이른바 진보 좌파를 두고 철진한 이념에 아직도 사로잡혀가지고 뭐 한 이념 타령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정말로 그러면 지금 이념에 그 붙들려 있는 곳이 어딘가 이것도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계기가 되는 사건일 것이다. 이 이야기가 이렇게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뭐 그나저나 이렇게 논란이 크게 되고 반대가 큰데 과연 실제로 추진할 수 있을지 그러니까요. 그것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좀 이렇게 마무리해야 될 것 같네요. 세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김종배의 시선집중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물러갔다가 내일 아침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